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속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부엉이가 굿을 피우는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김진사라는 덕망 높은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유난히 길었는데 김진사 댁의 기와지붕은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일 만큼 웅장하고 기품이 있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고명딸 연화 씨가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연꽃처럼 청초하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 같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또한 이 집에는 소처럼 우직하고 힘이 장사여서 돌쇠라 불리는 머슴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신분은 천하였으나 주인에 대한 충심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강직하여 김진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추수 끝난 들판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을 무렵 김진사 댁에 불청객이나 다름없는 먼 친척 조카 최서방이 찾아와 며칠 묵어가기를 청하며 사건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겉보기에는 번듯하고 예의 바른 선비처럼 보였으나 그의 눈매는 뱀처럼 차갑고 입가에는 항상 비릿한 웃음이 서려 있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잠시 몸을 의탁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김진사의 재물과 가문의 영향력을 탐내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욕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음이 약해 먼 친척을 내치지 못하고 사랑채 한 편을 내주었으나 집안의 늙은 유모는 최서방이 들어오는 날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는 것을 보고 장차 이 집에 큰 사단이 날 것을 직감하며 남몰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서방은 김진사 댁에 머무는 동안 낮에는 점잖게 글을 읽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살금살금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곳간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집안 살림은 누가 쥐고 흔드는지를 파악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집안의 실질적인 오는 일을 도맡아 하고 주인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머슴 돌쇠라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돌쇠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소 여물을 쓰는 등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김진사는 그런 돌쇠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곳간 출입까지 맡길 정도였으니 최서방의 눈에는 돌쇠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자신의 검은 속내를 채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 우직한 돌쇠를 치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돌쇠는 그런 최서방의 검은 속내를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주인의 친척이 오셨으니 정성을 다해 모셔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돌쇠는 타고나길 거짓을 모르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박한 성품이었기에 최서방이 가끔 던지는 의미심장한 질문에도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곧이곧대로 대답해 주어 최서방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돌쇠에게 있어 이 집안은 세상의 전부였고 특히 어릴 적부터 보아온 연화 아씨가 시집갈 때까지 이 집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씨가 기거하는 안채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문안인사를 올리며 혹여나 찬바람에 문풍지가 떨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잔뜩 찌푸리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던 저녁 최서방은 마침내 돌쇠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상을 물리고 사랑채 큰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지나가는 돌쇠를 불러 세웠는데
평소와 달리 아주 친근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 돌쇠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최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시범을 하더니 돌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아주 중대한 비밀이라도 털어놓을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최서방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고, 최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돌쇠야, 내가 이 집에 와서 보니 너만큼 주인을 위하는 충직한 종이 없더구나 하며 달콤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서방은 돌쇠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기 위해 품 안에서 귀한 술 한 병을 꺼내어 돌쇠에게 권하며 자신은 양반이지만 네 충심에 감복하여 한 잔 따르는 것이니 사양 말고 받으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평생 양반에게 술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돌쇠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았고, 그 술 한 잔에 마음이 녹아내려 최서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돌쇠가 술을 비우자마자 표정을 심각하게 굳히며 사실은 내가 오늘 밤 너에게만 할 말이 있어 불렀다 라고 운을 떼며 본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마치 귀신 이야기를 하듯 요즘 연하 아씨의 거처인 별당 주변에 밤마다 수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소문을 들었느냐라고 물으며 돌쇠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밤마다 순찰을 도는데 그런 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펄쩍 뛰며 반문했습니다. 최서방은 혀를 차며 네가 잠든 틈을 타서 아주 교묘하게 숨어드는 놈이 있는 모양이다. 내가 며칠 밤을 새워 지켜보니 분명히 안채 담장을 넘는 놈이 있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보태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 그놈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서방은 흥분한 돌쇠를 진정시키는 척하며 어깨를 토닥이고는 하지만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만약 헛소문이 나면 아직 시집도 안 간 아씨의 혼사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라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최서방의 치밀한 거짓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이어져 그는 돌쇠에게 오늘 밤 그 정체불명의 괴한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내 생각에는 오늘 밤 자정 무렵에 그놈이 다시 별당 뒤뜰로 스며들 것 같다. 그런데 집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소란이 커지니 힘세고 믿음직한 네가 가서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놈을 잡아내야 한다. 라고 돌쇠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척했습니다. 돌쇠는 안채는 엄격히 구분된 공간이라 남정네인 자신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으나 아씨가 위험하다는 말에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망설이는 돌쇠의 눈빛을 읽고는 법도보다는 사람 목숨과 명예가 중하지 않으냐. 네가 아니면 누가 감히 아씨를 지키겠느냐라며 돌쇠의 충성심을 자극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면서 사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는데 하늘에서는 기어코 쌀락눈이 한두 송이씩 떨어지기 시작해 분위기를 더욱 을씨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돌쇠는 머슴 방으로 돌아와서도 최서방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벽에 걸린 낡은 몽둥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히 안채의 담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만약 자신이 가지 않아서 연하 씨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다면 죽어서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씨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최서방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이 가까워지자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고 마당에 쌓인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저 멀리 안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맨 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방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돌쇠의 등 뒤로는 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우직한 그는 앞만 보고 안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사랑채 자신의 방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돌쇠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두고 있었는데 돌쇠가 안채로 들어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사람들을 깨워 현장을 덮치고 돌쇠를 겁탈하려던 파렴치 안으로 몰아세울 작정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치 우연히 잠에서 깬 것처럼 연기할 준비를 마쳤고 마음속으로는 돌쇠가 쫓겨나고 나면 자신이 이 집안의 모든 실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촛불을 끄며 어둠 속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은 놈. 충심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밤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이다. 돌쇠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안의 담벼락을 따라 안채 뒤쪽으로 돌아가며 숨을 죽였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나 남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감히 올려다보지도 못했던 별당의 담장을 넘기 위해 주변에 쌓여있던 장독대를 밟고 올라섰고 손이 떨려 담장 기와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는 금남의 구역이자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돌쇠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를 말렸지만 아씨를 구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그를 담장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돌쇠가 담을 넘어 별당 뒤뜰에 발을 디디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정막을 깼습니다. 안채 별당은 고요하기만 했고 최서방이 말했던 수상한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돌쇠는 잠시 의아한 마음이 들었으나 혹시 괴한이 이미 방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긴장하며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별당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돌쇠는 문살에 귀를 대고 안의 동정을 살피려 했으나 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땀을 쥐며 몽둥이를 고쳐잡 만약 누군가 튀어나오면 즉시 제압하리라 다짐하며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인기척은 없었고 오직 거센 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별당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는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괴한이 아니라 잠옷 차림의 연화 아씨였습니다. 아씨는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온 듯 했는데 어둠 속에 서 있는 거구의 사내를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려다 익숙한 돌쇠의 얼굴을 알아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돌쇠야, 네가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냐? 아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돌쇠는 당황하여 엎드리며 아씨, 괴한이 든다 하여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더듬거렸지만 그 순간 사랑채 쪽에서 걔 누구냐? 도둑이다. 라는 최서방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횃불을 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돌쇠는 너무나 순진했고 상황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계획대로 하인들을 이끌고 가장 먼저 별당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며 짐짓 놀란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 감히 머슴 놈이 야밤에 아씨의 방을 넘보다니. 횃불 아래 드러난 돌쇠와 잠옷 차림의 아씨,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웅성거림 속에서 돌쇠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점점 굵어지며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쌓여가고 돌쇠의 눈에는 억울함보다는 아씨에게 누를 끼쳤다는 죄책감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고요하던 안채 마당은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고 하인들이 들고 온 횃불이 거센 밤바람에 춤을 추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고함 소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고 잠에 취해 뛰쳐나온 하인들은 멍하니 서 있는 돌쇠와 그 앞에 파랗게 질려있는 연화 아씨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져 하얗게 흩날리는데 붉은 횃불 아래 드러난 돌쇠의 얼굴은 공포보다는 깊은 당혹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 들린 몽둥이는 그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침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돌쇠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해명할 말을 찾지 못해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돌쇠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마치 조상을 욕보인 죄인을 단죄하는 정의로운 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내 이놈 주인이 너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라고 호통치며 하인들에게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나 지금 자신이 최서방님이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오히려 아씨의 명예에 흠집만 낼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밧줄로 자신의 팔을 묶을 때 돌쇠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거친 손길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안채의 소란을 듣고 황급히 옷을 챙겨 입은 김진사가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그것도 금지 오겹 같은 딸의 거처에 산의 종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최서방은 잽싸게 김진사 곁으로 달려가 부축하는 신협을 하며 숙부님, 놀라지 마십시오. 다행히 제가 잠기가 밝아 미리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라고 속삭이며 자신의 공을 치하하는 동시에 돌쇠의 죄를 기정사실로 만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눈길이 떨고 있는 연화 아씨와 고개 숙인 돌쇠를 번갈아 향했고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아버지의 등장을 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서며 돌쇠를 변호하려 했으나 상황은 그녀의 말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아씨가 아버님, 돌쇠는 저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오해가 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최서방이 나서서 아씨, 놀란 가슴 진정하십시오. 천한 것이 겁도 없이 덤벼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라며 아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서방은 교묘하게 아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고
김진사 역시 딸이 험한 꼴을 더 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녀들에게 아씨를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아씨는 끌려 들어가면서도 젖은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지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돌쇠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려졌는데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동료 하인들의 눈초리가 경멸과 실망으로 바뀐 것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어떻게 돌쇠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수군거렸고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쇠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최서방의 탑에 빠져 바보같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보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돌쇠를 내려다보았는데 십수년을 보아온 우직한 눈망울이 오늘따라 왜 그리도 슬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세워야 했기에 그는 무겁고 엄한 목소리로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이니 우선 저놈을 광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지키라. 고 명령했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주인 어른을 바라보았으나 차마 입을 떼어 변명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뒷모습은 축 늘어져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처량해 보였고 마당에 남은 사람들은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돌쇠가 갇힌 곳은 집안 구석에 있는 낡은 곡식 창고였는데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가득 차 있어 숨을 쉬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쿵 하고 들리자 돌쇠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고 밧줄에 묶인 팔다리가 저려왔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되짚어 보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최서방의 치밀한 계획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씨가 위험하다는 말에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해 보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다가올 내일의 운명이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연화 아씨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촛불 아래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절대로 자신을 해칠 위인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마당에 서 있을 때 보였던 그 당혹스러운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최서방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다니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창호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밖에서 지키고 있는 하녀들의 인기척에 다시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서방은 돌쇠가 광에 갇히고 상황이 정리되자 사랑채로 돌아와 김진사에게 따뜻한 차를 올리며 은근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숙부님, 일이 이렇게 되었으나 집안의 명예를 생각하면 소문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마치 김진사 가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돌쇠를 관아에 넘기면 아씨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게 되어 곤란할 수 있으니 조용히 해결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이는 돌쇠가 관아에서 문초를 받다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자신의 계략이 드러날까 두려워 집안에서 적당히 매질하여 내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한 김진사는 최서방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돌쇠의 운명은 최서방의 소나귀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지만 김진사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두침침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간밤에 김진사댁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글쎄 그 착한 돌쇠가 아씨를 넘봤다지 뭔가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아니야. 돌쇠가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며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살이 붙고 왜곡되어 어느새 돌쇠는 은혜를 모르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광문이 열렸을 때 돌쇠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내란 눈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밥을 넣어주러 온 하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개동이었는데 그는 돌쇠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형님, 어쩌다가 귀신이 씌어서 그런 짓을 했소. 라며 안타까운 듯 혀를 찼습니다. 돌쇠는 개동이에게 나는 결코 아씨를 해치려 한 적이 없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지만 개동이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로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돌쇠는 식어 빠진 주먹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이 이토록 허무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최서방은 아무도 몰래 광 쪽으로 다가와 문살 틈으로 돌쇠를 들여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돌쇠야. 네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떠난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하지만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아씨의 혼사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네 늙은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씨와 가족을 들먹이는 비열한 협박 앞에 다시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최서방은 돌쇠가 분노로 몸을 떠는 것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인기척이 들리자 옷매무새를 고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좁고 어두운 광 안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는데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아씨를 위해 누명을 쓰고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를 두고 갈등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최서방의 교묘한 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아씨가 밤중에 사내를 불러들였다는 더러운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직한 돌쇠는 결국 자신의 명예보다는 주인의 평판과 아씨의 안위를 지키는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김진사댁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돌쇠의 죄를 묻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집안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사랑채 세마루에는 김진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는 최서방이 득의양양한 표정을 감추며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포박된 채 마당으로 끌려 나오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오직 지붕 위에 까마귀만이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는데 매질보다 더 아픈 것은 주인 어른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던 늙은 유모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이 들어온 날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봐 왔고 간밤의 소란 속에서도 최서방의 입가에 스치던 교활한 웃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으며 굽은 허리를 펴고
깊게 주름진 눈으로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은 돌쇠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얽히고 설킨 이 운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멍석 위에 무릎 꿇은 돌쇠의 등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과 충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진정 술김에 헛된 마음을 품고 안채를 넘보았단 말이냐. 10년을 넘게 보아온 너를 내가 어찌 믿어야 한단 말이냐. 라고 물으며 마지막으로 돌쇠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어 주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 자신이 최서방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으나 곁에서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최서방을 보며 다시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진실을 폭로한다면 집안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것이고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연화아 씨의 이름이 더러운 소문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돌쇠는 바닥에 머리를 쿵 돋으며 오열 섞인 목소리로 거짓 자백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듣는 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이 어제 귀한 술을 얻어마시고 그만 정신이 나가서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죽여주십시오. 돌쇠는 모든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아씨와 최서방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자백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질끈 감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나 본인이 인정하니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돌쇠가 언제 말을 바꿀지 몰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차마 돌쇠를 관아에 넘겨 곤장을 맞게 할 수는 없었기에 집안에서 내쫓는 것으로 벌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어 네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나 그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공을 생각하여 관아에는 알리지 않겠다. 허나 더 이상 너를 이 집에 둘 수 없으니 날이 밝는 대로 짐을 싸서 멀리 떠나거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돌쇠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갈 곳 없는 그에게 이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인들은 고개를 떨구며 안타까워했고 돌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인 어른을 향해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가 다시 광으로 끌려간 뒤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뒤숭숭한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집안 곳곳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안채방에 홀로 앉아있던 연화아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는데 돌쇠가 내쫓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어젯밤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돌쇠가 했던 괴한이 든다 하여 지키러 왔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분명 누군가가 돌쇠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아씨, 유모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가 문을 열어주자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유모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아씨의 어릴 적부터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워온 분이라
누구보다 아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고 집안의 대소사를 묵묵히 지켜봐 온 산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찻잔을 아씨 앞에 내려놓으며 주름진 손으로 아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불안했던 아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유모는 아무 말 없이 아씨를 바라보다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 툭하니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해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지요. 아씨는 유모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 고개를 들고 유모를 쳐다보았는데 유모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면서도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품속에서 깨진 사기 그릇 조각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맑고 푸른빛이 도는 아주 고급스러운 술병의 파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돌쇠가 머물던 행랑채의 뒤편에서 주었습니다. 돌쇠 같은 머슴이 평생 구경도 못할 귀한 청주병 조각이지요. 이 집안에서 이런 귀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주인 어른과 손님으로 오신 그분뿐이 아니겠습니까? 유모의 말은 아씨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기 조각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병구배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 사랑채의 손님 접대용으로 내놓았던 최고급 술병의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제 귀한 술을 얻어 마셨다고 자백했으나 누가 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던 점이 떠올랐습니다. 아씨의 머릿속에는 최서방이 돌쇠에게 친근하게 굴던 모습과 어젯밤 소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돌쇠를 몰아세우던 최서방의 과장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최서방 아저씨였어. 그분이 돌쇠에게 술을 먹이고 거짓말을 해서 별당으로 보낸 것이 분명해. 아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모는 아씨가 진실을 깨닫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씨, 지금 나서지 않으면 죄 없는 돌쇠는 쫓겨나고 집안에는 여우가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아씨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록 규방에 갇힌 여인의 몸이었으나 가문을 지키고 억울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씨는 유모에게 유모, 도와주세요. 우리가 돌쇠의 누명을 벗기고 최서방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유모는 듬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자 승리에 도취되어 사랑채에서 혼자 자축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만 사라지면 이 집안의 재산 관리권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넘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늙은 김진사를 구워 삶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부책을 펴놓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지까지 했는데 창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 앞을 지나던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지만 술기운이 오른 최서방에게는 그저 스쳐가는 밤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아씨와 유모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선 돌쇠가 갇혀있는 광으로 가서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유모는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광 뒤쪽의 작은 창구멍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나다. 아씨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돌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들려온 유모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곧 아씨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긴 돌쇠는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묶인 손에 힘을 주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 씨는 아버지인 김진사를 설득하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유모와 함께 최서방이 머무는 사랑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린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만 유모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어젯밤 최서방이 숨어서 지켜보았을 만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사랑채, 햇마루 밑 구석진 곳에는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흔적과 담배를 태우고 버린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 씨는 그 재가 최서방이 즐겨 피우는 독특한 향의 엽초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지났고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든 고요한 시각. 김진사 댁 안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 씨는 찾아낸 증거들을 품에 안고 아버지의 방으로 향할 채비를 마쳤는데, 그녀의 표정은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버지에게 진실을 고해야만 최서방의 간교한 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씨는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쉰 뒤 방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으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돌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내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때 밖에서 아버님, 연화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야심한 시각에 딸이 찾아온 것에 놀라 책을 덮고 들어오라고 했고,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연화 아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강인해 보여 내심 당황했습니다. 아씨는 방에 들어와 정갈하게 절을 올린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으나 집안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일이기에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씨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실려 있었고, 김진사는 딸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러느냐. 돌쇠 일 때문이라면 이미 결정된 일이니라. 김진사의 말에 아씨는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깨진 청주병 조각과 엽초 쌈지를 꺼내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이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충직한 종을 해하려 한 자의 흔적입니다. 김진사는 눈앞에 놓인 물건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아씨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씨는 돌쇠가 마셨다는 귀한 술, 최서방이 숨어서 지켜보던 흔적, 그리고 어젯밤 돌쇠가 했던 말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최서방의 모순된 행동들을 지적했습니다. 김진사의 머릿속에서도 안개가 걷히듯 상황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믿었던 친척 조카에 대한 배신감이 서서히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청주병 조각을 집어들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최서방의 농간이란 말이냐 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거짓의 가면을 쓴 최서방을 심판할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아 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버님, 내일 아침 돌쇠를 보내기 전에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다시금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위엄과 결단력이 서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거짓으로 얼룩진 밤이 지나가고 진실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살이 밝아오며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김진사 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해 보였으나 마당에 감도는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지만 지붕과 장독대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고 빗자루를 들고 나온 하인들은 마당을 쓸 생각도 잊은 채 사랑채 쪽만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인해 잠을 설친 탓인지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돌쇠가 오늘 아침 쫓겨난다는 소식에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침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돌쇠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며 차가운 눈밭을 비출 뿐이었는데 그 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김진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갯마루로 나섰는데 그의 뒤를 이어 최서방이 잔뜩 들뜬 표정을 감추며 따라 나왔습니다. 최서방은 오늘이야말로 눈엣가시 같은 돌쇠를 치워버리고 집안의 실권을 장악하는 첫걸음을 떼는 날이라 생각하여 아침부터 옷매무새를 다듬고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준비를 마친 터였습니다. 그는 김진사 옆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위세등등한 자세를 취했고 마치 자신이 이미 이 집안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에 도열하자 최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어서 죄인을 끌어내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라고 호령하며 위엄을 과시하려 들었습니다. 광문이 열리고 돌쇠가 다시 마당으로 끌려 나왔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초췌한 모습이어서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꽁꽁 언 집신과 해진 옷까지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고 퉁퉁 부은 눈은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메마르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돌쇠의 그런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려 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김진사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숙부님,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저 흉악한 놈을 당장 내치시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우심이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일까봐 노심초사하며 빨리 일을 처리하고 돌쇠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자신의 거짓말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우유부단하던 김진사는 오늘따라 묵묵부답으로 최서방의 말을 듣고만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천천히 곰방대를 털어내고는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잠깐 기다리게 내칠 때 내치더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남았다. 라고 말해 좌중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의 말에 최서방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미 자배까지 한마당에 더물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대답 대신 곁에 서 있던 하녀에게 눈짓을 했고 하녀는 쟁반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와 김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는데 김진사가 천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푸른 빛이 도는 깨진 사기 그릇 조각과 반쯤 타담한 엽초 쌈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최서방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얼굴에서는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가 창백해졌습니다. 김진사는 깨진 사기 조각을 들어 올리며 최서방을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숙부의 것이 아니라 엄한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사랑채 달하게 모셔두었던 귀한 청주병의 조각일세. 이 술은 자네를 대접하기 위해 꺼내놓았던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돌쇠가 묵던 행랑채 뒤편에서 발견되었는가. 김진사의 추궁에 최서방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것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아마 돌쇠놈이 훔쳐먹고 깨뜨린 것이겠지요. 라며 억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그의 불안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지켜보던 늙은 유모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최서방을 가리키며 제가 어제 새벽 부엌길을 하러 나왔다가 최서방님께서 사랑채 갯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태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담배를 태우시나 보다 했으나 나중에 가보니 바로 저 옆초 쌈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노파의 말은 결정타가 되어 최서방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냈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세상에 어쩐지 수상하더라니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네는 우리 집안의 손님으로 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거늘 어찌하여 죄 없는 종을 모함하고 내 딸의 명예까지 더럽히려 했는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평소 온화하던 주인의 불호령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서방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숙부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경멸을 살 뿐이었고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양반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김진사는 차가운 눈으로 최서방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네를 관아에 고발하여 옥살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내 조카의 얼굴을 봐서 그만두겠네. 허나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마을에 나타나지 말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김진사의 명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최서방은 쫓겨나듯 허둥지둥 짐을 챙겨들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의 야유와 비난을 뒤로한 채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고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탔으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어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본 사람들은 그제야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해했습니다. 최서방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김진사는 천천히 돌쇠에게 다가가 직접 밧줄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손길이 닿자 돌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오열했는데 그 소리는 그동안의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는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김진사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 돌쇠야, 내 너의 충심을 의심했구나.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했다. 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안채 선마루에서는 연하 아씨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늙은 유모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씨는 돌쇠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자신의 용기와 지혜가 집안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은 밧줄에서 풀려난 돌쇠를 에워싸고 등을 두드리며 고생했다. 돌쇠야, 이제 다 끝났어.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돌쇠는 눈물 젖은 얼굴로 동료들을 바라보며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고 그 순박한 미소는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사 댁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돌쇠의 노고를 치하하며 돼지 한 마리를 잡으라고 명했고 하인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상석에 앉아 동료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으며 어제의 악몽은 잊고 다시금 이 집에 뼈를 묻겠다는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야. 라며 덕담을 나누었고 김진사 댁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겨울이 깊어지고 산천초목이 모두 잠든 깊은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사건 이후 돌쇠는 더욱 성실하게 일하여 집안을 튼튼하게 지켰고 김진사와 연화아 씨는 그런 돌쇠를 가족처럼 아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사랑채 온돌방은 장작불을 넉넉히 지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고 김진사는 화로에 밤을 구우며 옛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그락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돌쇠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순찰하는 든든한 발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진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우직한 충심이 간교한 거짓을 이겨내고 따뜻한 진심이 차가운 오해를 녹여낸 이 이야기는 바람결을 타고 전해져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귓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은 빛을 보게 된다는 믿음을 남긴 채 말이지요.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처럼 우리네 마음속에도 평온과 안식이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부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포근하고 달콤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돌쇠의 우직한 마음과 연화아 씨의 지혜가 만들어낸 따뜻한 결말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평온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김진사 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저녁 연기처럼 마음의 짐은 흩어지고 온기만 남는 밤 되십시오. 혹시 잠이 오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듣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의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 다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